지금 창밖으로 별이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은 실제로는 236만 년 전에 존재했던 별이라고 합니다. 그 별빛이 우리 눈동자까지 도착하는데 236만 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만약 그 별이 지금 당장 폭발해서 사라진다고 해도 236만 년 이후에나 그 별빛이 사라지겠지요. 이렇게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한합니다. 지금 외로우세요? 아니면 괴로우신가요? 그럴 때는 우주를 생각하세요.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Mancava con il carico, ma mi fai trovare, ho salito qua la mia vita, pace che mi dà bene, io già conosco di un secondo, ma dai, per conoscere
동생 용모 씨와 함께 들으셨나요? 서울 역삼일동의 강성모 씨, 영화 집시의 시간 중에서 에델레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새 영화 보따리로 싸들고 찾아가는 시간이죠.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FM 영화음악입니다.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야.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 쉐리. 톱밥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톱밥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라스트 모이칸.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나던 순간 운명처럼 음악은 흐르고 감동의 영화 라스트 모이칸. 이제 음악으로 만났어요. 폴리그램. 20살 치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해피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은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사명이 이어야 해. 얼큰한 해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에 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에 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몸살 앓는 사람들 참 많죠. 연일 이어지는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그 재산 명사를 보고 있으려니까 글쎄요, 당혹스럽기도 하고 배신당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봄볕을 느낄 여유마저 몽땅 빼앗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무대인 영화 한 편 새 영화로 소개해드립니다. 알파치노와 잭 레몬이 주연한 글렌게리 글렌 로스입니다. 영화는 시카고 어느 부동산 사무실을 무대로 이틀 동안 벌어진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그 무대로 들어가시기 전에 음악부터 들어보죠. 글렌게리 글렌 로스의 테마입니다. Sky smiling at me, nothing but blue skies do I see. In the morning there's bluebirds singing a song, nothing but bluebirds from now on. I never saw the sun shining so bright, never saw things going so right, noticing the days hurrying by. When you're in love, my how they fly. Blue days, all of them gone, nothing but blue skies from now on. Baby. Let me tell you, I never saw the sun shining so bright, never saw things going so right, noticing the days hurrying by. When you're in love, my how they fly. Blue skies smiling at me, nothing but blue skies do I see. Every morning there's bluebirds singing a song, nothing but bluebirds from my lawn. Let me tell you, I never saw the sun shining so bright, never saw things going so right, noticing the days hurrying by. When you're in love, my how they fly. Blue days, all of them gone, nothing but blue skies from now on. Nothing but blue skies from now on. Nothing but blue skies from now on. Nothing but blue skies. 글렌게리 글렌 로스 중에서 블루 스카이였습니다. 레빈과 모스, 에로노우와 로마, 이 네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입니다. 로마, 알파치노는 최근 들어 실적을 가장 많이 올리는 영업사원이지만 나머지 세 사람은 거의 해고 위기에 있는 처지입니다. 특히 레빈, 잭 레먼은 왕년에는 글렌 로스 농장을 아주 멋있게 팔아넘겨서 본사로부터 보너스도 탄 실력파였지만 요즘은 영 형편없습니다. 이들에게 어느 날 극약 처방이 떨어지죠. 본사로부터 파견된 고문관 블레이크, 알렉 볼드윈의 등장입니다. 블레이크는 새로운 부동산 상품인 글렌게리 고온을 걸고 사원들에게 약속합니다. 1등에게는 캐딜락, 2등에게는 주방용품, 그리고 나머지는 해고. 이때부터 치열한 생존 경쟁이 시작됩니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4명의 남자들. 그들의 모습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삶에 짙은 아버지들의 모습이죠. 글렌게리 글렌 로스는 이처럼 현대 사회의 샐러리맨들이 겪는 삶의 고통, 절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화의 무대는 레스토랑, 부동산 사무실, 그리고 차 안.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전부라니까 그만큼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치밀하게 표현된다는 얘기겠죠. 노익장을 과시하는 레빈 역의 잭 레몬은 이 영화로 전미 비평가협회가 수여하는 그리피스 나무 주연상을 받았고요. 연출은 마돈나 주연의 Who's That Girl을 만든 제임스 폴리 감독이 맡았습니다. 글렌게리 글렌 로스 중에서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엔드 타이틀입니다. 영화 글렌게리 글렌 로스의 엔드 타이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이 영화 역시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무대인데요. 이경영과 조영원이 주연한 사랑의 종합병원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종합병원은 사회의 또 다른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종합병원의 6인용 병실. 이곳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말썽 많은 입원실입니다. 전직 포주 출신인 당뇨병 환자, 유능한 과학도지만 마마보이인 치질 환자, 이제는 디스코 세대에게 자리를 뺏긴 전직 탱고 댄서인 폐결핵 환자, 그리고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우. 이들이 이 병실의 주인들입니다. 민우는 가장 비싼 입원비를 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병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신참 간호사 한주희를 골탕 먹이는 게 그의 하루 일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병실에 새침대기 선주가 입원을 하죠. 민우의 혼란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두 여자 모두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애와 사랑을 시종일관 코믹하게 그려냈다는 사랑의 종합병원. 이 영화는 감독인 박광호 씨가 백혈병에 걸린 동생을 간호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을 시나리오로 옮긴, 그러니까 거의 실화에 가까운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 영화에는 주다스 프리스트의 Before the Dawn,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이 곡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영화 사랑의 종합병원 중에서 주다스 프리스트의 Before the Dawn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고경의 학생 여러 번 편지 주시는 분이죠. 요즘엔 우리 반 애들이 이분과 결혼한다는 소리가 줄어들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됐네요. 정성희 아저씨 결혼하셨습니까? 물어보셨는데요. 정성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결혼하셨죠? 네. 어떡해요? 이렇게 실망을 하게 해서 애청자분을. 또 이분은요, 직접 정성희 씨께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이름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어떤 영화 얘기해 주실지 한번 이분께 말씀드려주세요. 굉장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 서울 시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그 이세영 씨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틀 후면은 판명날 65회 아카데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아카데미상 하면은 제가 중학교 꼬마 시절부터 네. 그 영화 악동들끼리 모여서 네. 금년에는 무슨 영화가 상을 받을 거야 하고 맞추는 친구한테 네. 나머지 친구들이 모두 영화 보여주고 저녁 사주고 하는 그 장난치기를 어원 이제 20년이 넘게 한 셈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아직도 그 장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떡잎이 이제 나무가 됐군요. 그 아카데미 회원, 그 아카데미상은요, 원래 그 아카데미 회원 4,999명이 예선 투표하는 영화죠. 네. 영화제죠. 그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LA에서 개봉된 영어로 발성되는 영화를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2월 중에 그 후보작 노미네이션들을 발표하고요. 이 노미네이션 작품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재투표하여 그 결과를 3월 마지막 주에 발표합니다.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그 매년 조금씩 날짜가 변경이 있는데요. 보통 26일에서 31일 사이에 하는 것이 그 일반적입니다. 그 후보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다시 투표를 해서 무슨 큰 차이가 있겠냐 생각하지만 여기 이 시기에 아주 중대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후보가 발표되고 상을 주기까지 네. 3가지 영화상이 주어집니다. 예. 그 첫 번째가 골든글로브상입니다. 예. 골든글로브상은 헐리우드에 주재하는 87명의 외신 주재 기자단의 투표로 네. 그 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LA 비평가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주목해야 될 점은요. 아카데미 회원들은 네. 실제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고 연출하고 일을 한 사람들이지 비평가들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가들이 비평가의 안목으로 뽑은 영화들에 대해서 아카데미 회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뉴욕 비평가상이 겹치게 됩니다. 특히 LA 영화인들은 뉴욕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욕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유럽과 미국, 인디, 그리고 반골 기질 이런 것들이 그 한데 모여서 뉴욕에서 보는 영화 감각이 아주 다릅니다. 그런 감각으로 뽑은 뉴욕 비평가상에 대해서 아카데미 회원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상의 결과가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보통 3월 마지막 주에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가끔 후보작으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던 영화가 떨어지는 이변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카데미상이 세계 영화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인터내셔널 그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영화제는 5개뿐입니다. 네. 칸느, 베를린, 베네치아, 모스크바, 카를로 비바리입니다. 문제는 그 사회주의권이 이제 붕괴되어서 카를로 비바리 영화제는 거의 스톱 상태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모스크바 영화제는 금년도 시상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마 그 옐친 그 불신임 탄핵 투표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영향받아서 사실 모스크바 영화제는 8월 달에 하는데 5월 달까지 추천작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추천작을 보내달라는 편지가 오기 마련인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헐리우드가 미국 내 영화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헐리우드가 갖고 있는 배급 체제와 흥행 규모 그리고
그것이 갖는 영향력 행사로 말미암아 아카데미상은 그 어떤 영화제보다도 영향력 있고 유명한 영화상으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카데미상을 흔히 그 보수적, 우익지향적, 상업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예. 그러나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면 꼭 그럴 것만도 아닙니다. 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백인 중심주의적이고 나눠 먹기에 아주 능하며 네. 속물 근성이 있고 재능 있는 신인은 일단 경계하는 태도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성격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은 아카데미 회원들 대부분이 원로들의 투표 경향, 네. 심지어 그래서 빌리지 보이스 같은 진보적인 잡지에서는 아카데미상을 이야기하기를 그 경로 잔치에서나 볼 수 있는 영화상이라고까지 그 비판하는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그 90년대에 들어서 상을 받은 것들을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예, 그러보죠. 90년도에는 그 아카데미 후보로 올라온 영화들은 모두 5편입니다. 브루스 베레스포드 감독의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피터 웨어의 죽은 시인의 사회, 필 알든 로빈슨의 꿈의 구장, 올리버 스톤의 7월 4일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 쉐리던의 나의 왼발입니다. 일단 여기서 짐 쉐리던의 나의 왼발과 필 알든 로빈슨의 꿈의 구장은 제외될 것을 처음부터 예상했었습니다. 이 신인들이 절대 받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외되는 영화는 올리버 스톤의 7월 4일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영화가 미국에서 주에 따라서 그 온건한 시위 장면까지도 잘라가며 개봉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제가 이런 영화의 작품상 주기에는 틀림없이 망설였을 것입니다. 남는 영화는 피터 웨어의 죽은 시인의 사회와 브루스 베레스포드의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입니다.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원로들의 투표 행위라고. 당연히 브루스 베레스포드의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가 상을 받으리라는 것을 일반적인 영화평론가들은 처음부터 그 예상하고 넘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독상은 아무래도 헐리우드에도 예술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구나 라는 것이 특히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그 해에 올라온 사람들을 얼핏 훑어보면은요, 나의 왼발의 짐 쉐리던, 헬리오스의 케네스 브레너,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의 피터 웨어, 중죄와 경범의 우디 앨런, 7월 4일생의 올리버 스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영화 평론가들의 시사였다면 당연히 우디 앨런이 받아 마땅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영화가 아주 그 음울한 분위기와 그리고 우디 앨런의 그 반헐리우드적인 자세가 이 영감님들에게 아주 못마땅하게 비쳤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디 앨런은 일단 제껴놨습니다. 피터 웨어의 죽은 시인의 사회에 대해서는 고등학생 영화가 결코 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케네스 브레너와 짐 쉐리던이 남습니다. 아카데미상은 영국 감독들에게는 유난히 점수가 짠 편입니다. 남는 사람은 당연히 올리버 스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차트를 쭉 훑어보면서 그 해에 가장 재능 있었던 세 감독의 영화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스티븐 소더버그의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 스파이크 리의 똑바로 살아라, 존 맥너튼의 헨리, 살인자의 초상화, 이 세 편은 어떤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헐리우드는 새 영화 감독, 특히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감독들 보고 너희들 LA 와서 영화 찍기 전엔 어림없어라고 다시 한번 일종의 마피아 조직처럼 그야말로 그 폐쇄된 경향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텃세를 부리는군요.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91년도가 더 압권입니다. 91년도에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로 올라왔었던 영화는 마틴 스콜세지의 좋은 친구들, 그리고 제리 주커의 사랑과 영원, 페니 마샬의 사랑과 기적, 그리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대부 3편, 케빈 코스트너의 늑대와 춤을이었습니다. 사랑과 영혼은 흥행이 워낙 잘된 영화로서 그리고 멜로드라마의 새로운 장을 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많은 영감님들이 투표를 했었으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페니 마샬 감독의 사랑과 기적은 여자 영화 감독 작품을 하나 더 끼워 넣어보자라는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았었고 코폴라의 대부 3편은 영화에 깔리는 오페라에 매혹된 수많은 속물
근성의 영화인들이 끼워 맞추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케빈 코스트너의 늑대와 춤은 그야말로 애교였었습니다. 수많은 평론가들은 마틴 스콜시지의 좋은 친구들이 작품상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아주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사태가 터졌습니다. 네, 늑대와 춤에 들어갔잖아요. 예. 예상치 않게 이 후보가 발표되자마자 걸프전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걸프전은 시작된 지 상황 종료까지 28일 만에 끝났습니다. 아카데미상은 무언가 부시 정부에 어울리는 상을, 선물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선물이라는 것은 아메리칸 건국 신화를 다시 한번 불태우며 제3세계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은 아니지 하고 토닥거려주는, 그야말로 이런 표현이 이 프로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뺨치고 조인트 까는 양수 겸장의 방법으로 늑대와 춤물에 상을 돌려주었습니다. 아카데미상 7개 부문 상까지 갖다 바친 것은 좀 심하다라는 것이 이해 아카데미 결과를 지켜본 모든 평론가들의 이구동성입니다. 나무주연상도 그 해에는 아주 나쁜 소문의 그 연속입니다. 그 5명의 후보들 중에서요, 그 로버트 드니로가 그 좋은 친구들로 올라왔고, 또 땅으로 리차드 해리스가 올라오고, 늑대와 춤물로 케빈 코스트너가 올라오고, 행운의 역전으로 제레미 아이언스, 시라노로 제랄드 바르디유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케빈 코스트너가 나무주연상 받는다는 건 사람들이 다 웃을 일이니 일단 이것은 피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수많은 평론가들은 시라노의 제랄드 바르디유가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이 드바르디유로 돌아갈 것 같으니 타임지가 근거 없이, 이 권위지인 타임지가 근거 없이 드바르디유의 어린 시절 성폭행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유포하여 여성 투표권자들로 하여금 일제히 들고 일어나 데모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서 상 받을 때 인터뷰에 따르면 당사자 자신도 내가 받을 줄은 몰랐다 라고 얘기한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무주연상을 가로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평론가들이 가장 주목한 영화는 전혀 딴 영화입니다. 1991년을 휩쓸어버린 프로그램은 영화가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데이빗 린치의 트윈픽스였습니다. 또 칸네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것은 데이빗 린치의 광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데이빗 린치의 이름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해에 등장한 신인 감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신인 감독이라면 할 하트릭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언빌리버블 트루스, 믿을 수 없는 진실이라는 영화도 역시 어떤 부분에서도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또 포스트 모던 시네아스트라고 알려진 팀 버튼의 에드워드 가이손도 역시 어느 부분에서도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카데미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감독들,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는 시침 뚝 띄고 그런 것은 애들이나 보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건방지고 오만한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1992년에도 역시 이변의 연속이었습니다. 1992년도 작품상 후보로는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 그리고 베리 레빈슨의 벅시, 올리버 스톤 감독의 JFK,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사랑의 파도, 조나단 데미의 양들의 침묵이 올라왔습니다. 결과는 양들의 침묵입니다. JFK에는 결코 상을 줄 수 없었습니다. CIA와 FBI가 관련되어 있고 국방부가 관련되어 있는 이 상의 작품상을 주는 날에는 이 사건 처음부터 재수사하고 줄줄이 청문회 불러 마땅하다라고 아카데미 회원 전원이 소송을 거는 셈이니 그렇게까지 할 만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배우이자 헐리우드에서 알아주는 갑부이자 이제는 감독도 하겠다고 나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아주 못마땅했었던 아카데미 회원들이 사랑의 파도에 상을 줄 리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리 레빈슨에게 상을 주자니 이미 레인맨으로까지 줬는데 2번씩 또 줄 필요 있느냐라는 것이 이들의 고개를 돌리게 했을 것입니다.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는 후보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만화 영화에 상 주는 건 좀 심하지 않냐라는 것이 영감님들의 생각입니다. 조나단 데미는 컬트 영화 감독으로 알려지긴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해의 그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이제 아카데미도 많이 진보적이 되었구나 생각했는데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영화는 워너브라더즈가 이미 시상 전에 아주 그 엄청날 정도로 로비 활동을 했었으며 또 그해 이전 1년 전에 이미 베를린 영화제에서 이 영화는 감독상을 받았고 그리고 8천만 불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린 그 박스오피스 흥행 성공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92년도에도 역시 빠진 영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조엘 앤 에단 코엔 형제의 바톤 핑크는 예. 어디에도 볼 수 없습니다. 예. 구스 반 산트의 내 마음의 고향 아이다호도 전혀 어떤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컬트 영화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존 휴즈의 크라이 베이비도 어떤 차트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헐리우드의 운동권 감독 존 세일즈의 희망의 도시도 어떤 차트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예, 이틀 후에 이것을 예. 제가 못 맞추는 순간에는 그야말로 바보 선언하기 때문에 바보가 될 각오를 하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네. 금년도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는 그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하워즈 앤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용서받지 못한 자가 각각 9개 부문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브루스티의 여인의 향기가 4개 부문, 닐 조던 감독의 크라잉 게임이 6개 부문, 그리고 로브 라이너 감독의 A Few Good Men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 중에 가장 그 이례적인 부문은 네. 이 영화들 중에서 두 편이 마이너 그 프로덕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전 같으면 그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하워즈 앤드와 크라잉 게임이 올라온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 세 편의 영화는 아마 그 일단 작품상에서는 제외해야 될 것입니다. 크라잉 게임은 그 IRA 독립군과 영국군 사이에 그 포로와 이 포로로 잡은 간수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이것이 얼핏 보기에 양국 간의 민족주의 문제인 것처럼 시작했다가 동성연의 멜로드라마로 흘러갑니다. 아카데미 영감님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기겁할 만한 일입니다. 여인의 향기는 알파치노의 연기가 정말 훌륭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너무 노골적인 클린턴 지지 영화입니다. 신세대와 보수파 노인 사이의 결탁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대놓고 한다면 사실은 아카데미 회원들도 낯간지러울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퓨 굿맨도 대놓고 클린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레이건 부시를 지지하는 노인 세대에게 과연 이 영화가 좋아하게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남는 영화는 하워즈 앤드와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회원들 중에서 과연 저는 몇 명이나 이엠 포스터의 원작을 읽었을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추세를 보건대 이 영감님들은 칸느에서 45주년 기념 대상을 받았다는 것을 아주 주목할 것입니다. 네. 즉 유럽 예술영화 좋아하는 속물들은 어디에든지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하워즈 앤드와 싸우는 용서받지 못한 자가 믿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동안의 걸작이었었던 버드나 또는 추악한 사냥꾼 페일라이더를 아카데미상은 철저하게 무시해 왔었습니다. 네. 이 철저한 무시 속에서 갑자기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9개 부문 후보를 올려놓은 것은 정말 이 회원들이 영화에 눈을 떠서인지 아니면 62세가 된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동정표를 몰아준 것인지 네.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예, 정성희 씨의 의견으로는 여하튼간에 두 작품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맞출지 모르겠네요. 저라면은 네. 용서받지 못한 자를 꼽겠지만은 예상을 하자면 하워즈 앤드 쪽이 좀 더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건 며칠 후에 밝혀질 얘기고요. 또 그런데 감독상 고조네요. 예, 네. 그런데 왜 다음 영화들은 아카데미 작품 후보가 못 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땅히 올라갔어야 될 3시간 40분짜리 아마도 작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 가장 폭탄 같은 영화 스파이크 리의 말콤 엑스요. 그렇죠. 말콤 엑스가 떨어진 것과도 그리 크게 멀지 않게 데니 드비토가 영화 한번 찍겠다고 작정하고 찍은 영화 데이빗 마메시 시나리오를 쓰고 잭 니콜슨이 주연을 맡은 호파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60년대 디트로이트의 노조 활동가 호파의 일대기가 왜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떨어졌는지 아마도 뻔히 그 이유가 짐작되실 겁니다. 그리고 글렌 갤리, 글렌 로즈가 떨어진 것도 역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임스 폴리가 그야말로 시적인 화면으로 시종 일관하며 시드니 루멧, 올리버 스톤
이 줄줄이 절대 이것은 영화화 불가능이라고 포기했었던 데이빗 마멧의 가장 야심적인 시나리오를 알파치노와 잭 레몬, 알렉 볼드윈을 총동원하여 90년대판 세일즈맨의 비극이라는 평가까지 받아가며 찍어낸 이 영화를 무식한 아카데미 회원들은 도무지 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아주 손해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위 사건 아시죠? 우디 앨런이요? 예. 우디 앨런의 남편들과 아내들은 그동안 우디 앨런이 찍었던 지난 10년간의 영화 중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은 어떤 부문에서건 감독상이었다 아니었다면 작품상 후보에 올라왔어야 했는데 아카데미 회원들은 무도덕한 우디 앨런은 안 돼 하고 또 한 번 그를 짓밟은 것입니다. 거기에 작년에 신인 감독으로 등장한 헐리우드 영화 감독 중에서는 저는 넘버 원이라고까지도 생각하는 켄틴 타란티노의 저수지의 개도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주연상 후보로 저는 이 사람 올라와야 된다라고 믿었었던 허비 캐텔까지도 제외시켜버렸습니다. 할 하트레이의 심플맨도 빠졌고 칼 프랭클린의 원 팔스 무브먼트도 빠졌고 팀 라빈스의 밥 로버츠도 빠졌고 깐느에서 신인 감독상을 받은 배우였었던 존 튜트로의 맥도 빠졌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감독상 후보를 한번 훑어보면은요, 그 올라와 있는 감독들을 제가 한번 쭉 훑어보죠. 크라잉 게임의 닐 조단이 일단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동성 연예인이 아카데미상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버트 할트맨이 올라와 있습니다. 플레이어로 감독상 후보에 올라왔고 또 이 영화로 이미 칸느 영화제 감독상을 받긴 했지만 평론가들은 그가 칸느로 만족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로버트 할트만은 감독상을 받기엔 너무 진보적입니다. 예, 그럼 그 다음 감독 마틴 브레스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마틴 브레스트는 원래 우리나라의 비버리 힐스캅으로 알려진 친구인데요. 그의 세 번째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 이번으로 한번 도전했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역시 제임스 아이보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전히 허워드 앤드의 제임스 아이보리가 역시 그 두 가지 일 안 하고 한 가지 하는 것이 최고야 라는 걸 증명할 것 같은데요. 남는 것은 이제 여우주연상과 나무주연상인데요. 우선 안 될 사람부터 한번 뽑아보기로 하죠. 안 될 사람은 덴젤 워싱턴, 말콤 엑스 아마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크라잉 게임의 스티븐 리, 동성 연애자 역으로 나오니 아마 힘들 것입니다. 채플린 역으로 나오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받는 날엔 채플린 모독하는 셈이죠. 남는 사람은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알파치노입니다. 가능성 있는 것은 6번 후보 지명에 모두 낙선됐었던 상복이라고는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했었던 알파치노에 대한 동정론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글렌 갤리, 글렌 로즈로 조연상 후보로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분산표 덕분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감독상과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두 표 나눠 먹다가 역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접전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우주연상은 하워드 앤드의 엠마 톰슨, 로렌스 오일의 수잔 세런든, 라우프 필드의 미셸 파이퍼, 패션 피쉬의 메리 맥도넬, 그리고 인도차이나의 까드리 드느브입니다. 까드리 드느브는 역시 드파르디유와 아자니가 떨어졌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힘들 것이고 헐리우드 운동권 감독 존 세일즈 영화에 나온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터이니 패션 피쉬의 메리 맥도넬은 조금 힘들 것입니다. 미셸 파이퍼는 아카데미 연주연상 받기는 얼굴이 너무 예쁩니다. 자, 남는 사람은 엠마 톰슨과 수잔 세런든입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엄마 역할은 언제나 호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잔 세런든은 지난 몇 년간 계속 후보에 올라왔지만 매년 고배를 마셨습니다. 많은 영감님들은 수잔 세런든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만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헐리우드의 할머니들은 엠마 톰슨이 셰익스피어 연극 무대에 꾸준히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기 쪽은 엠마 톰슨이 한 수 위지만 남자 비율이 더 높다면 수잔 세런든도 역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무엇이 남는가? 그 다음이 이 대목을 잘 들어주십시오. 왜 오스카를 하는가? 왜 오스카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가? 아카데미상은 이미 개봉된 영화 중에 비교적 온전한 영화를 골라 재개봉시키고 그것을 다시 비디오로 팔아치우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헐리우드에서 가장 흥행 비수기는 2월과 4월입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도 역시 자본은 돌아가야 됩니다. 이 돈을 돌려야만 여름에 개봉될 영화의 광고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오스카는 일종의 기계를 돌리는 기름장치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라고 알려진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일이겠죠.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썸머 시즌까지 한껏 이미 개봉된 영화들을 돌려서 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름 영화에 다시 이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개봉될 영화 한번 리스트를 보십시오. 디즈니는 정글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다이하드의 존 맥티아난을 만나서 라스트 액션 히어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필버그의 주라기 공원이 개봉됩니다. 또 탐 크루즈가 주연하는 요즘 그 한참 유행하는 추리소설 작가인데 존 그리샴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전 추리소설 별로 안 안 좋아하세요? 지금 최고의 그 추리소설 작가인데요. 더 펌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직역하면 법률사무소쯤 되겠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라는 바로 그 소설인데요. 이 영화로 스타 시스템 영화를 갖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임스 캐메론의 신작이 기다리고 있고 멜 깁슨의 007 시리즈 제임스 본드 신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물론 내년 아카데미 작품상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먹여 살릴 영화들은 바로 이 영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카는 2월과 4월을 또다시 한번 흥분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헐리우드의 먹이사슬이고 우리한테는 영화가 예술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를 넘겨주는 좋은 간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서 아주 형편없는 목소리로 방송하게 된 걸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아니요. 이 프로 청취자 여러분들은 절대 감기 걸리지 마시고 몸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이번 아카데미에서 작품 감독, 각본, 나무지연 이렇게 6개 부분에 올라와 있는 The Crying Game 중에서 듣습니다. 보이 조지가 부르는 The Crying Game입니다. I've had
영화 The Crying Game 중에서 The Crying Game, 모이 조지의 노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번 아카데미 예상해 보시죠.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전망 좋은 방 중에서 푸치니의 자니스키키, 그 중에 오미오 파피노카루입니다.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가 노래를 부르고요. 광주 북구 우남이동의 이현씨, 그리고 전주 금암일동의 이현아씨, 오늘 생일 맞으신 광주의 권현주씨 들어주세요. 전망 좋은 방에 오미오 파피노카루. 이 노래만 들으면요, 창문을 활짝 열고 방문도 다 열고 막 바람을 맞으면서 이 곡을 듣고 싶다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정성희 씨처럼 감기 드시면 어떡해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편한 밤 되십시오.